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집 대담을 통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꽉 막힌 전국을 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기 전에요. 어제 당정청 협의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성민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실장 간의 사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마이크에 다 들려서 지금 뉴스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혹시 흘린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흘린 것 같지는 않고 실수로 깜빡 놓친 것 아니냐. 이제 통상 기자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예. 또 이제 카메라 기자들은 녹취를 하기 위해서 오디오를 픽업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갖다 놓거든요. 예. 네,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제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미리 켜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깜빡 그 마이크 존재를 모른 것 같아요. 아직 정식으로 시작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담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관료들 좀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한번 나서 보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이 정말 취임 2년이 지금 4년 같다. 힘들다 좀 나서달라.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던지는 의미가 뭘까? 역시 현 집권 세력의 당청 그리고 관료 사이에 어떤 불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관료 사회에 전달될 경우에 우리 앵커 같은 경우는 관료 사회가 군기가 바짝 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거꾸로 예. 관료 사회에서 뭐야 이렇게 또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오발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역대 정권에서도 늘 이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관료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잘 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 하면 이제 복지부동이다, 공무원 하면 이런 이제 말이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현 정권은 86 운동권 세력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DNA하고 이 관료들의 DNA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 관료 세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해가지고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이쪽 86 세대들이 당시에 아파트 원가 예. 공개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철없는 소리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마찰을 빚다 결국 이제 1년 만에 낙마하는 그런 등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사담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제 속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해프닝이지만 상당히 이인영 원내대표 일성으로서는 첫 실수로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어떤 단적인 예. 그런 인식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끔 핸드폰을 보더라도 핸드폰을 바지에 넣고 잘못 터치돼서 상대방한테 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말 같은 것이 통화 버튼 잘못 누르면 통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고 정책실장 간의 공식 석상에서의 대화는 설령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누군가가 다 옆에서 적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리가 크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리고 녹음기가 꺼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 마이크를 켜진 걸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어떻게 보면 관료를 통치의 전위로 내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과거 히틀러는 개인 통치를 하고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은 어쨌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제도가 공고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권이 주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비판적으로 보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때 공무원은 그 중심을 잡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삶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것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인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을 드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대적인 목소리 그것도 크고 특히 그 밑에 하부 부서에서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당 대표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해서 여당과 그리고 집권 그리고 청와대의 여러 가지 집권 드라이브를 위한 새로운 그런 포션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저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뭐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서포트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기본이지만 그러나 집권 3년차, 4년차 되면 소위 말해서 레임덕이라는 것이 우리 역대 정권 때 쭉 네.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수 정권 아래서 계속 반복되고. 경험해 왔기 예. 때문에 이제는 또 그 시대가 또 왔지, 그런 시절이 또 오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를 지금 보면서 저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현실 인식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방향을 충실히 따를 그런 의무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상하게 오늘 연관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방송사와 언론사와 인터뷰를 1대1로 사전에 전혀 짜지 않고 상당히 이 반응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런 형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청와대 출입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일단 기자회견을 하면은 예. 여러 명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한 개밖에 못 하고 추가 질문을 못 하니까 혹시 이제 대통령이 미진한 답변할 경우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깊이 있는 대담이 안 되고 자칫 홍보성 기자회견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국정 철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새로운 형식의 1대1 대담이 마련이 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담이 좀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차분하게 예. 품격 있는 그런 대응을 보였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왜 그 기자가 태도가 그러느냐, 말을 잘랐느냐, 또는 독재자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표정이 왜 찡그리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자를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게 모양새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기자가 KBS 소속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KBS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장 선출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공격적으로 논쟁적으로 질문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재량권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기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한 80분간 던졌던 그 메시지는 어디 가버리고 기자만 오히려 기자의 태도만 부각이 네.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또 운영 태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권위의 수평화 시대고 대통령이 과거의 그런 통치의 시대에서 지금은 협치의 시대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지만 예. 그래도 시민적인 위치에서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시대, 협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시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팔짱 끼고 예. 대통령에서 팔짱 끼고 질문도 하고 다리 꼬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통상적인 말도 좀 자르기도 하고요. 뭐 말도 자르고 그런 건데 미국식 자유분방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우리 뭐 송 기자가 그런 자세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대통령의 말을 잘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 대통령 그리고 그리고 왕조적인 정치,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문화,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와 대통령에는 큰 간격이 있고 같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뇌리에 그리고 극한적인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누가 감히 말을 자르고 그렇게 하냐. 이런 극한적인 정치 문화가 지금 서로 크로스하고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서민과 같이 하고 서민과 같이 애환을 같이 하는 그리고 저녁에 서민들과 같이 맥주를 마시는 예. 그런 서민적인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령 질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에 침해되지 않는 한 예. 그리고 크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들한테 말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정치 모습대로 지지층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정치도 그리고 우리 문화도 이제는 좀 자유분방하고 민주화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목요일 이후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일단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예. 전국 경색 계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 만나서 이 경색된 전국을 풀겠다. 라면서 손을 내민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주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당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다 대표들이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빨리 가동을 하자. 라고 던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응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역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국이 계속 경색이 되면서 정치가 실종이 되면 결국 이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경색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장을 선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 정부가 가장 내세운 치적이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긴장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완화하고 새로운 이제 남북관계 이정표를 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발사체를 2차례 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 KBS하고 취임 20주년 대담 4시간 전에 또 이 미사일로 이제 우리도 밝혔지만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대북 지원, 식량 지원을 해서 결국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쌀을 물론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또 군량미로 쓰는 건 아니냐라고 한국당 보수 쪽에서 굉장히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이제는 좀 국민적인 공감대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갖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건 없이 나섰으면 좋겠고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좀 긍정적인 부분만 좀 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2.5% 내지 2.6%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 것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한 방안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메시지가 좀 뭐가 있으셨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는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관찰하고 싶었고 표정 자체를 제가 읽어보면 예. 레드크로스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권 3년 차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받아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기대감을 놓지 않는 예. 그런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어떤 새로운 자신감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표정을 어떻게 보여줄까?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정 성과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까? 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52시간을 하면서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16시간 줄어서 임금이 감소되고 예.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핵심 지지층이 여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인데 과연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내세운 것이 대통령은 여야 5당의 협치를 내세웠는데 예. 과연 지금 뭐 패스트트랙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장외 투쟁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치 대상이 과연 여야 4당인지 아니면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인지 아니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연정 수준의 제1야당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표정을 놓고 이렇게 상당히 관찰을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지금 표정을 봐서는 자신감도 있지만 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임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에 찬 그런 표정을 저는 읽었고 이것에 대해서 많아 보였다. 고민이 저는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을 끌어안아서 같이 가든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연정을 하자고 제의를 하던 아니면 역대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던 국민 통합이라는 화합의 어떤 카드를 꺼내던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흔들림 없이 초심대로 가겠다는 그런 국민적인 약속을 했고 그리고 여야 5당 5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을 앞으로 같이 이끌어가자 이런 선언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당과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 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역시 이제 독재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 질문과 답변이에요. 예. 이제 송현지 기자가 질문할 때 청와대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이끌어가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독재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패스트트랙의 성격이 뭐냐?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 그리고 또 야당이 물리력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패스트트랙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지정을 했는데 독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촛불 정권이라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색깔론까지 가미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라고 왜 그런 용어를 써서 질문했느냐라고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곤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더 명확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근데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도 보면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1대1로 만나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좀 듭니다. 뭐 정략적이고 어떤 한국당한테 유리한 카드를 꺼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이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으면 국정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고 내년 총선이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와대 영수회담에 굳이 가지 않아도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어떤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결속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심 대당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가다 보면 국정에 실수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원전이라든가 복지,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 실업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당한테는
상당히 앞으로 국면이 유리할 것이다. 아,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로 이해를 하면 시간은 될까요? 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 앞으로 과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 레임덕이 약간씩 오고 예.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한테 눈을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영수회담에 응하면 이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국당이 여당 그리고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합쳐서 입법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정치 결사체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고 차기 정권에서 대권을 거머쥐어야만이 예. 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생리에 따라서 보면 한국당에서 여기에 응할 가능성 상당히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로 야사당이 협의해서 지금 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사당과 패스트트랙을 협조한 야당과는 앞으로 같이 하지 않겠다. 우리와 정체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이 들어와서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입법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과 1대1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각 당과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도 실리 있는 그런 국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하면 굳이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청와대가 쉽게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지금 황교안 대표가 던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당장 집권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재라는 소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제1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언제까지 장애투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생을 볼모로 계속해서 장애투쟁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복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원내로. 그러면은 이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19일 동안 오는 25일까지 계속해서 민심투쟁 대장정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애투쟁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할 경우는 이제 동력이 상실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 빠르면은 이달 말, 그러니까 25일 이후에 그리고 늦어지면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1대1 회동을 고집하는 것은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안 거예요. 하겠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5당 국정 상설 협의체는 안 하겠다. 3당으로 해라. 이것도 결국은 당분간은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돌아오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나자는 명분이 전국 경색을 타게 하자라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특정 정당 대표하고만 만난다면은 나머지 3당 대표는 그러면 또 반대로 튀거든요. 예.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공의 그리고 또 따로따로 물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예. 따로따로 만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는 우리가 제1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예. 내부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조직력 강화 그리고 당원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 문재인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한국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을 외소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바른미래당이 야사당에 포함돼 있고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으로 보면은 법률권으로 분류가 되고 예.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총선이 되면 바른미래당 표는 한국당 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소화시키면서 여기를 지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유권자를 다시 한국당으로 빼오는 여기는
범여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인 의도로 그 두 가지 목적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는 그런 대통령과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예. 앞으로 결국은 제가 할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년 4월 15일 총선의 가장 핵심 변수가 뭐냐라고 예. 꼽는다면은 저는 정계 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란이 있었지만은 예. 그 본질을 따지면은 결국은 미래에 특히 이제 원내들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결국 그 일은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특히 이제 호남계 출신 의원들은 결국은 민주당으로 합당이 돼서 공천을 받는 것이 생존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결국은 예. 한국당하고 합당이 돼서 거기서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5% 지지율밖에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이 강력한 장애 투쟁을 하면서 대결 정국, 대치 정선이 형성이 되면서 제3정당,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좁아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호남계는 호남계대로, 그래서 이제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평당 세력과 다시 합쳐서 결국은 그 세력이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과 합치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해서 활로를 모색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도 한국당하고 합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예. 단언하지만은 한국당이 개혁 보수로서 황골 탈퇴한다면은 당장이라도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정계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년 4월 15일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2단계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예. 지금 한국당으로 오게 되면 한국당에 있는 태극기 부대,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예. 엄청나게 반발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본인도 그걸 알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정당의 내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민평당도 마찬가지고, 민평당도 호남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합치적이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총선까지는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당의 생존이 여러 가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이 오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주당도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당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가 마지막 이제 대선인데, 이렇게 봤을 때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나 그리고 정당 간의 합당이나 해서 시너지, 지역 간의 정당 간의 합당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대권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인데, 저는 그래서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찍고 대선까지 가는 2단계 이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전망이 다른 게요. 예, 예. 일단 정치권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네. 죽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과거에 보수 세력이 참패한 것도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 세력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황교안 대표는 현재는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을 하면서 대치 정국을 끌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30% 보수를 잡을 수는 있지만은 예. 30%의 중도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중도를 잡지 않고는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어렵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내부 전략에 일단은 집토끼를 결속을 시키자. 그래서 내부를 결속을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결국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승민 세력을 잡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는 유승민계하고
결국은 합칠 가능성이 매우 없다. 이건 이제 서로가 일착이니까 예. 생존 전략 차원에서. 그러면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하면 진보도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자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예. 그리고 민평당이 제3지대에서 하나의 텐트를 만들어서 그게 다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겠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선거연대로 가겠다. 이런 구상인데 저는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전국 선거지만 예.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소선거구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선거구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간다면 지역 선거에 국한되고 물론 전국적인 이제 의석 분포를 나중에 토탈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뭉치냐? 정당에 뭉친다는 것은 각각의 지역위원장이 각각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를 따져보면 A당이라는 지역위원장, B라는 지역위원장, 또 현역위원 예.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쳐놓으면 정당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적전 분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총선 후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모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봤을 때 한국당 큰 정당에서는 굳이 작은 정당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큰 정당이 결국은 총선은 지역선거지만 전국적인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지역의 후보들을 그리고 현역위원들과 서로 경쟁 매치를 할 때 새로운 정당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지분을 줘야 되는데 이 지분을 줄 때 당내 분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을 지켰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고 공천을 받는다면 이 당이 제대로 가겠냐. 그렇기 때문에 민평당이 민주당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훨씬 더 큰, 왜냐하면 집권당이라면 이제 훨씬 유리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위적으로 총선 전에 합쳐서 물론 뭉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뭉쳐서 우리 대표로 나갈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상당히 어려운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 살아남는 사람끼리 다시 뭉쳐서 대선을 앞두고 서로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한국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역대 최고를 찍은 적도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30%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일단 저는 뭐 그 부분은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보수가 5% 수준까지 괴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통상 30%는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은 보수 30%, 진보 30%, 중도 30%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10%는 이제 부동층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과거에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내부가 추스러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때부터 슬슬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장애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결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30%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민주당하고 예. 또 한국당하고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조사도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접전을 벌이는 것도 나타났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으로 보면은 PK 예. 에서 굉장히 한국당이 약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예.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있을지, 조사가 신빙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여요.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색깔을 내세워서 강력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경우에 예. 과연 중도 표심,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하나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강력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인해서 대치 정선을 형성을 하니까 일단 친박 비박의 내분이 없어졌고 또 그리고 보수 세력이 결집이 되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만 부각되는 거예요. 다른 대선 주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요인을 보면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 예. 또 이제 시대적인 상황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다 한다면은 굉장히 우수한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안희정, 뭐 이재명, 이재명 지사. 박원순, 예. 김부겸 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뛰어난 대선 주자들이 자기 지지 세력들을 갖고 있었고 이 지지 세력들이 결국은 합쳐서 대선에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 혼자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진보가 분열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17%.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비슷하게 한 나오는 것 14%. 같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의 접점인데 이걸 그러면 이제 범보수 후보 1명 그리고 범진보 후보 1명 1대1로 하면은 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로 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뭐 1인 개인기로 한국당이 끌고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당 보수 정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상승한 건 이 정도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된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성과로서 여당을 압도할 수는 없고 다만 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의 실정의 반사이익을 봐서 그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예. 그런 것이 야당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민생 대정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렵다. 예. 이렇게 비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것을 반대급부로 올려놓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의 상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 현재 한국당의 위치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박근혜 탄핵 이전의 조직력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당 황 대표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총선 때까지 당을 추스리고 예. 총선을 제대로 치러서 제1야당에 걸맞는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무슨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야당 대표가 어떻게 성과를 냅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지금 당의 원내인데. 대표, 원외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야당의 숙명이다. 그래서 이 숙명을 국정을 어느 정도로 해서 질타하고 그러나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물론 뭐 민심 대장정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정치 초년생을 벗어나서 내년 총선과 그리고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타협하는 모습도 보여줄 그런 지금 타이밍. 황교안 대표가 보여줄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당과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것을 여당한테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대표의 그런 능력.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이 야당 그리고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